어머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 손으로 산 너머 귀신골에 버리고 오겠습니다. 잔치집 마당은 그 찢어지는 비명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새 장가를 드는 아들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꽃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 구경하던 하객들의 숨통이 턱하고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몇 달 전 시어머니가 역병을 핑계로 내다 버리라 했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산송장이 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조강지처가 남편의 재혼날 살아서 돌아오자 혼비백산한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상황은 원한 맺힌 귀신의 장난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때는 가을도 끝자락이던 어느 해였지요. 하늘이 땅을 버린 듯 흉년이 들어 곳간이 비었고 이웃 고을엔 호환마마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한양 근처 어느 양반 마을, 이 진사댁에는 며느리 소혜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디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했지만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눈에는 영 못마땅했던 모양이지요. 최 씨 부인은 첫날부터 전연의 관상을 보니 아들을 잡아먹을 상이라며 온갖 트집을 잡았고 흉년이 들자 구박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흉년의 쌀이 귀한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느냐. 밥 축내는 년아. 최 씨 부인은 소혜에게 쉬어 터진 나물 쪼가리만 던져주곤 했지요. 소혜는 그렇게 석 달을 견뎌냈습니다. 배는 고파서 속이 쓰리고 손발은 찬물에 불어터지고 밤마다 홀로 냉골방에서 떨며 잠을 청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혜가 장작을 패다가 그만 온나무를 뗄감으로 쓰고 말았습니다. 온나무는 베어낼 때 독한 수액이 나오는 법인데 소혜는 그런 줄도 모른 채 하루 종일 그 나무를 만지고 불을 지폈던 것이지요. 그날 밤부터 소혜의 몸에는 붉은 발진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얼굴과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이 부어올랐으며 10가지 오르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며느리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소혜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올라 사람 꼴이 아니었고 온몸에는 좁쌀만 한 발진이 빼곡히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건 마마다. 마마. 당장 전연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몰살당할 게다. 소혜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원했지요. 어머님, 이건 마마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온나무를 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최 씨 부인은 곧장 하인을 불러 마을의 돌팔이 의원을 데려오라 명했고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은자 몇 냥을 손에 쥐어주며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던 것입니다. 잠시 뒤 의원이 소혜의 방 문턱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건 분명 마마의 증세입니다. 전염이 빠르니 당장 격리하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위험합니다. 소혜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의원 어른, 이건 오똑입니다. 어제 제가 온나무를 만졌습니다. 의원은 최 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손사래를 쳤지요. 헛소리 했다간 밥줄이 끊길까 겁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건 마마가 틀림없소. 내가 이런 병세를 한두 번 보았겠소. 마마가 틀림없소.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원에게 한 번 더 은자를 쥐어주었고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 소혜의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진사댁 대문 앞에는 청사초롱이 환하게 밝혀지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혜의 지압이 민우가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를 건넸고 민우는 환한 얼굴로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 씨 부인이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타나더니 아들의 옷에다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우가 놀라 물었지요. 최 씨 부인은 엄한 얼굴로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처가 마마에 걸렸다. 방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전염되면 내 목숨도 위태롭다. 민우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안채 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최 씨 부인이 하인 2명을 시켜 아들을 붙잡게 했지요. 내가 들어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어미는 내 앞에서 목을 메고 죽을 것이다. 민우는 그제야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하지만 그의 2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이를 악물고 서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의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책장을 넘기고 또 넘기던 그는 문득 어떤 대목에서 손을 멈추었지요. 거기에는 마마와 오똑의 증세 차이가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마는 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단단하게 굳지만 오똑은 진물이 나고 가려우며 딱지가 얇게 벗겨진다고 했지요. 민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마마가 아니다. 오똑이다. 하지만 그는 곧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지요. 지금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고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민우는 사랑채 마루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가에는 시퍼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2 손은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오자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팔짱을 끼고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무슨 말이냐?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역병에 걸린 여인을 집안에 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최 씨 부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지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 손으로 산 너머 귀신골에 데려다 버리고 오겠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 부인마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아들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남의 손을 빌리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너의 앞길에 방해가 될 테니까. 민우는 대답 대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하루 민우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제 축하를 하러 찾아왔지만 모두 돌려보냈고 점심도 저녁도 걸은 채 방 안에만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저녁 노을이 지고 어둠이 마을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음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민우는 뒤뜰에서 낡은 지게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지게를 털어내고
그 위에 거적대기 한 장을 깔았지요. 최 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와 팔짱을 낀 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끝내고 와라.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혜가 갇혀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여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민우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소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지요. 서방님. 소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소혜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지요. 소혜는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가누었고 민우는 그런 소혜를 업었습니다. 소혜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열기가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요. 민우가 소혜를 업고 마당으로 나오자 최 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게에 태워라. 내 등에 업고 가다가 병이 옮으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민우는 말없이 소혜를 지게 위에 앉혔습니다. 소혜는 거적대기를 움켜쥐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리고 민우가 지게를 짊어지려는 순간 소혜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냥 절벽에 밀어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지고 가지 마시고 서방님만이라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게끈을 어깨에 걸치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지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담장 너머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양반이 직접 저리 버리러 가는구만. 아무리 역병이 돌아도 어찌 저럴 수가 있나. 공부 잘하면 뭐하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지. 민우는 그 소리들을 뒤로 한 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저 멀리서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민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지게는 무겁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민우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민우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불빛은 이미 저 아래 아득히 작게 보였고 이제는 아무도 이곳까지 올라오지 않을 것이었지요. 민우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낡은 기와지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하여 10년째 아무도 찾지 않는 폐가. 민우는 그곳 앞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 지게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서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기운이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민우가 소혜를 안아 들고 안으로 들어서자 소혜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 안에는 급히 깔아둔 요가 놓여 있었고 아궁이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작은 쌀자루와 약재 보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민우는 소혜를 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살러 온 것이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이요. 소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지어미의 손을 꽉 쥐었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참으시오. 내 당신을 반드시 살리고 말 것이오. 민우의 말에 소혜는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민우는 소혜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말했지요. 급제하러 한양에 올라가기 전 이곳에 머물며 공부했던 적이 있소.
그때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정리해 두었던 것이요. 약재와 쌀도 조금씩 날라다 놓았소. 소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피스러낸 마루, 따뜻하게 지펴진 아궁이, 구석에 정갈하게 놓인 물항아리까지. 이 모든 것이 지아비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내가 부인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계시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리 알고 있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오. 민우는 소혜를 요 위에 눕히고 준비해둔 약재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는 그의 손길이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지극정성이었지요. 잠시 뒤 구수한 약재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것은 오독을 가라앉히는 약이요. 의원에게 물어 직접 캐온 것이요. 뜨거우니 천천히 마시시오. 소혜는 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찔렀지만 그 속에서 지아비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 민우는 소혜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혜가 열에 시달리며 뒤척이면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고 신음하며 물을 찾으면 사발에 물을 떠다 주었지요. 똥이 트자 민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하오. 날이 밝으면 어머님께서 의심하실 것이요. 소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오늘 밤에 다시 오겠소.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민우는 소혜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그날부터 민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초임관원으로 관아에 나가 업무를 보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저녁 문안을 드렸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책을 들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조정에 올릴 글이 있습니다. 이조판서 대감께 올릴 글이라 아무래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소란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니 조용한 절에 가 새벽까지 다듬고 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조판서라는 말에 입이 귀에 걸리도록 벌어졌지요. 오냐, 암 그렇고 말고 이조판서 대감이라니 내가 드디어 큰일을 하려나 보구나. 집안 잡소리는 내가 단속할 테니 걱정 말고 어서 가서 명문을 지어 오너라. 내 아들이 정승 판서가 되려나 보다. 최 씨 부인은 행여 아들의 앞길을 막을세라 대문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고 민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산길로 접어들 수 있었지요. 하지만 민우가 향한 곳은 절이 아니라 산속 폐가였습니다. 민우는 지게의 쌀과 반찬거리를 짊어지고 산을 올랐지요.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 폐가에 도착하면 소혜가 문 앞에서 지아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래, 오늘은 닭을 한 마리 가져왔소. 민우는 직접 닭을 손질하고 푹 고아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서툰 솜씨라 칼에 손을 베이기도 하고 비단 옷에 숯검댕이 묻기 일쑤였지만 소혜가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는 모습에 민우는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소혜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온몸에 돋았던 발진이 딱지가 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혜는 혼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방 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지요. 2달이 흐르자 소혜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뺨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앙상하던 몸에는 살이 올라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민우는 매일 밤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다 주었지요. 양반 도련님으로 자라 한 번도 부엌일을 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었으니까요. 민우가 소해를 산속 폐가에 숨긴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해의 몸은 놀랍도록 회복되었고 민우는 낮에는 관아에 나가 업무를 보고 밤이면 핑계를 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과거 급제한 양반이 학문에 더욱 정진하는구나 하며 감탄했지만 사실 민우는 매일 밤 소해를 돌보며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민우야, 좋은 소식이 있다. 민우는 책을 덮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최 씨 부인은 보자기를 풀어 사주단 자를 꺼내 보이며 말했지요. 윗마을 김진사 댁딸이 있지 않느냐. 21살에 아직 시집을 못 갔는데 집안도 좋고 얼굴도 곱다더구나. 마침 김진사가 너를 사위로 삼고 싶다 하여 혼담을 받아왔다. 민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게는 지엄이가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지요. 지엄이라니, 산속에 버린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무슨 처냐. 이제 그만 잊어라. 내 앞길을 위해서라도 좋은 집안과 혼사를 맺어야 한다. 민우는 2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죽은 처에 귀신이 붙을까 두렵습니다. 100일 탈상은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뒤에 혼사를 치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알았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곧바로 혼례를 올릴 것이다. 김진사 댁에도 그리 전하마.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달이라도 시간을 벌었으니 다행이었지요. 그런데 일주일 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나무꾼 하나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허겁지겁 마을로 내려왔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지요. 귀신을 봤습니다. 귀신골 폐가에서 여자 귀신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지요. 자네가 똑똑히 봤나? 예, 틀림없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하고 다시 보려 했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폐가 앞에는 지게끈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이 이 진사댁에도 들어왔고 겁이 많은 최 씨 부인은 당장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이것저것 점을 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이건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한이 맺혀 죽은 여인의 혼백이 산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집 도련님의 앞길이 막힐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당장 그 산에 올라가 굿을 해야 합니다. 귀신을 달래고 저승으로 보내지 않으면 도련님께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당장 하인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횃불을 준비시키고
무당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려 했지요. 민우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폐가에 도착하면 소해가 발각될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지요. 민우는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지름길로 산을 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폐가에 도착한 그는 소해에게 다급히 말했지요. 부인, 큰일 났소. 어머님이 무당을 데리고 이리로 올라오고 있소. 소해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민우는 재빨리 생각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아둔 소복 한 벌을 꺼내 들었지요. 이것을 입으시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시오. 예. 귀신 흉내를 내는 것이오. 저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하오. 소해는 민우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헤쳤지요. 민우는 소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하게 하지 마시오. 멀리서 모습만 보여주고 사라지시오. 잠시 뒤 산기슭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폐가가 보인다. 조심하시오. 귀신이 나타날지 모르니. 민우는 소해의 손을 잡고 폐가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해를 소나무 뒤에 숨겨두고는 자신은 여파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횃불을 든 하인들이 앞장서고 최씨 부인과 무당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폐가 앞까지 다가온 순간 민우가 소해를 향해 작은 신호를 보냈지요. 소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나무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소복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눈을 부릅뜬 그 모습은 정말로 귀신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누가 내 집에 왔느냐? 소해의 목소리가 낮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무당은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최씨 부인은 두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귀신이다. 소해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무당도 치마폭을 휘날리며 산을 내려갔지요. 최씨 부인은 기어가다시피 하며 뒤로 물러나다가 결국 엉덩방아를 찍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오.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나를 해치지 마오. 소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요. 최씨 부인은 정신없이 일어나 산을 내려갔고 그 뒤를 민우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귀신골에 진짜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더욱 확실하게 퍼졌고 최씨 부인은 사흘 동안 알아누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덕분에 당분간은 아무도 그 산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고 민우와 소해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래 갈 리 없었지요. 사흘을 알아누웠던 최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집안을 들쑤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붙은 집구석엔 경사가 있어야 애군이 물러가는 법이다. 당장 나를 잡아라. 최씨 부인은 약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길을 타령을 입에 달고 살았고 하인들을 들볶아 혼례 준비를 재촉했지요. 그러다 끝내 100일은 무슨 100일이냐 하며 약조를 제 손으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석 달도 채 되기 전에 혼례 날이 코앞으로 닥쳐버리고 말았지요.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어진 민우는 그날 밤 등잔불을 바짝 당겨 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로 먹물이 스미는 동안 그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혔지요. 그리고 이튿날 관아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김 진사댁으로 물건을 전하러 다니는 하인 하나를 조용히 붙잡아 봉한 서신을 손에 쥐어 보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이 진사댁 마당엔 잔치상이 가득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지요. 최 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인들을 들볶았습니다. 허나 신랑 민우는 관복을 차려입고도 얼굴빛이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내 새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제대로 해라. 민우는 대답 없이 무겁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혼례 의식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길을 비키시오. 가마가 들어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외침이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4명의 가마꾼이 떠매고 온 가마 한 채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지요. 최 씨 부인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내심 반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냐, 이제야 오는구나. 어서 안으로 모셔라. 가마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고 이윽고 가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대에 찬 눈으로 가마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안에서 내린 이는 김 진사댁 따님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혈색 좋은 얼굴로 단정하게 내린 여인. 그 눈빛이 또렷하고 당당한 그 여인은 바로 소혜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여인을 알아보는 찰나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아이고, 귀신이다. 대낮에 귀신이 나타났다. 최 씨 부인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마당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민우의 조강지처 소혜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소혜는 천천히 민우 앞에 다가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소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혜를 일으켜 세우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귀신이 아닙니다. 제 처 소혜입니다. 저는 제 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산속에 숨겼고 제 손으로 간호하여 살려냈습니다.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씨 부인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녀는 마마에 걸려 죽었다. 내가 직접 산에 버리지 않았느냐.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느닷없이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허허허, 참으로 기막힌 구경이로군. 김 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어붙은 채 사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진사의 뒤를 이어 하인들이 또 다른 화려한 꽃가마 한 채를 메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혜의 가마가 마당 한복판에 선 채 그 옆으로 또 한 대의 꽃가마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가마 사이를 바쁘게 오갔고 마당의 숨결마저 뚝 끊긴 듯 고요해졌지요. 최 씨 부인은 사돈의 얼굴과 뒤따라온 꽃가마를 번갈아 보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신부가 이제야 온 것입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김진사는 손을 들어 말을 딱 잘라 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봉해진 서신 한 통을 꺼내 들었지요. 설명은 필요 없소. 이미 이 서찰로 모두 들었으니까. 마당이 물기 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편지를 들어 보이며 천천히 말했지요. 민우 자네가 내게 뭐라 적었는지 아시오? 제게는 살아있는 조강지처가 있으니
귀한 따님께 누를 끼칠 수 없다 하였더군. 제 앞길보다 사람의 도리를 먼저 세운 글이었네. 김진사는 민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민우 자네는 참으로 고든 사람이로군. 최 씨 부인은 그제야 무릎이 풀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진사는 뒤따라온 꽃가마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딸은 보내지 않았소. 오해가 생길까 염려되어 빈 가마만 보냈지. 여봐라, 문을 열 거라 하이니 꽃가마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 마당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에는 신부 대신 하얀 쌀자루 여러 개와 고운 비단, 필이 가득 실려 있었던 것이지요. 김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자네 부부가 다시 인연을 잇게 된 것을 축하하는 내 마음일세. 부디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게. 민우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 어른,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사는 민우를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최 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목소리는 낮고 엄중해졌지요. 다만 사람을 버리려 한 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요. 오늘 이 망신 평생 짊어지고 사시게.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몸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사방에서 쏟아졌지요. 김진사는 더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민우와 소혜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인 채로 말입니다. 마당에는 최 씨 부인과 민우, 그리고 소혜만 남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무너진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진사댁에서는 다시는 혼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동안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고 소혜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가 매질보다 더 깊이 최 씨 부인의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결국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앞에 다시는 고개를 함부로 들지 못하게 되었고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민우는 벼슬길에 올랐으나 그날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평생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버려 얻는 앞날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아이들이 자라 집안 안방에 걸린 낡은 지게를 가리키며 물으면 민우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지게는 사람을 버리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양심을 지켜내러 간 것이란다. 흉가로 향하던 낡은 지게 하나가 끝내 사람 하나와 집안 하나를 살려낸 셈이었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 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